안녕하세요. 에이트 상형외과 김지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보톡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고 불편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보톡스에 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보톡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보톡스는 신경이 근육에 전달하는 이 전달 물질을 잠깐 마비시켜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먼저 사용했던 것을 지금은 미용 목적으로 바꿔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두통이라든지 이 목 근육에 돌아가는 사경 혹은 이 등 근육 이런 커다란 근육들에 원래 사용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들어가는 용량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톡스를 여러 부위 맞는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갈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동안 보톡스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가장 만만하게 걱정 없이 맞을 수 있는 부위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미간입니다. 얼굴에서 보톡스 시술을 했을 때 가장 티가 안 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미간 사이에 있는 주름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요, 미간은. 그래서 편안하게 처음 맞아보시기에 적당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의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저는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게는 눈가를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눈가가 웃어지지 않으면 웃음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가 주름은 있지만 아주 눈을 세게 찡긋해서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름을 개선하고자 맞았다가 오히려 인상 변화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시기 때문에 아주 살짝 맞아보시는 거를 시작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웃을 때 정말 눈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눈을 쓰면서 이 콧대가 찡긋해질 정도로 눈을 과하게 사용하면서 웃는다. 보톡스 맞아도 거의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눈가 보톡스를 맞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주의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턱이 너무 커져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큰 볼륨을 줄이다가는 이 턱이 피부가 처져 내려오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40, 50대 되셔서 결혼식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처음 시술을 받아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각턱의 가장 끝쪽부터 아주 적정한 용량으로 과하지 않게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광대가 이렇게 옆광대가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각턱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사각턱까지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꺼져 보이는 옆볼 페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이 턱 끝쪽으로 보톡스를 몰아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각턱을 맞았는데도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게 개선이 잘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사각턱은 이 사각턱 끝쪽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귀 앞쪽까지 얼굴이 넓어 보이시는 분들은 이 귀 앞에 존재하는 침샘의 볼륨을 좀 줄여주셔서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침샘에도 보톡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주름 때문에도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눈가와 또 다르게 눈 밑은 다른 부분을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눈 밑에 처짐이 좀 있으면서 좀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눈 밑에 보톡스를 좀 과도하게 맞았을 경우에 이 눈 밑에 보호 역할을 하는 이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근육이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이 지방 주머니를 싸고 있는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톡스로 인해서 오히려 눈 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더 나이 들어 보면서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이마가 무조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마를 많이 사용해서 눈을 뜨고 있는지 먼저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이마를 쓰는 것이 눈 뜨는데 굉장히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전혀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 맞으면 주름은 펴지되 눈은 전혀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눈을 뜰 때 이마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보톡스를 맞을 수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이마에도 보톡스를 넣는 층을 조금 구분을 하거나 위치를 좀 조절해서 이 무거워지는 것을 조금 조절해서 맞으실 수도 있고요. 무거운 게 너무 심하게 내려오실 것 같은 심한 안검하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처럼 얕게 맞아서 주름을 펼쳐 보이게 하면서도 눈 뜨는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해 드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보톡스 시술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얼굴에 필러 시술을 한 분들입니다. 이마라든지 턱끝이라든지 뭔가 볼륨을 채워주는 곳에 필러를 맞으셨다면 근육을 움직일수록 그 필러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고 지방 이식도 역시 자리 잡히는데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아이징 하는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보톡스 시술을 병행하셔서 이런 모양을 예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주름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깊게 자리 잡힌 주름들은 보톡스로도 불행히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주름 없는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성형외과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슬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슬리프팅은 긴 실에 돌기가 달려 있어서 그 실들이 얼굴의 피부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 돌기들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주 정도 입을 벌리거나 누를 때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웃거나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슬리프팅의 효과를 초반에 잘 자리 잡게 해서 더 오래 잘 유지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주의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슬리프팅의 효과와 유지 기간인 것 같아요. 먼저 유지 기간을 살펴볼게요. 보통 병원에 방문해서 슬리프팅이 얼마나 가나요? 하고 물으시면 보통 1년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해서 실이 유지되는 기간은 사실 6개월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슬리프팅 재료가 바로 PDO라는 성분의 실인데요. 이 PDO 성분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실이 녹아 사라지면 슬리프팅 효과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실이 있었던 자리가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그 콜라겐이 실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게 바로 슬리프팅의 유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슬리프팅의 효과를 1년에서 보통 6개월부터 2년까지 개인차가 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당겼을 때가 사실 가장 바짝 당겨져 있기 때문에 초반 3개월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개월에서 2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리프팅은 멍이 그렇게 많이 드는 시술은 아니지만 처음에 슬리프팅으로 얼굴이 당겨지게 되면 중안면부가 약간 부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면 큰 붓기 정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많은 지장이 없어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하루 이틀 후부터는 거의 정상생활이 가능하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증 부분이나 중안면부가 부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좀 조금이라도 티가 나면 안 된다면 그런 회복기간 정도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프팅은 아무래도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슬리프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 이 관자놀이 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피부를 당겨 보셨을 때 어느 정도 피부가 당겨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 처진 부분을 직접적으로 당겨서 올라가는 효과는 수술을 받아야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되겠고요. 관자놀이에서 피부를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당겨지는 정도가
실리프팅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리프팅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피부 타입이 가장 실리프팅에 효과가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얼굴의 조직이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 피부가 조금 얇고 피부 자체에 처짐이 많은 분들이 사실 실리프팅 했을 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얇고 볼륨이 없을수록 딤플이라든지 아니면 볼꺼짐과 같은 리프팅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꺼짐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의 볼꺼짐을 고려해서 실리프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볼꺼짐이 단순히 실리프팅만으로 100%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꺼진 부분들은 볼륨을 살짝 채워줄 수 있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필러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무 두꺼운 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이 만져지거나 비쳐 보이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은 분들은 시술해 주시는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적절한 실의 개수를 선택해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좀 살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분들보다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실이 비쳐 보이거나 딤플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시술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실의 개수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실의 개수를 몇 개를 해야 효과를 볼까요?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느 부분이 고민인지, 팔자 부분이 고민인지, 마리오네트 부분이 고민인지 이런 어떤 부위가 고민인지에 따라서 실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부분에 너무 많은 실이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한 부위에 무작정 너무 많은 실을 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에서 10개 이상을 한 부분에만 넣는 거는 사실 좀 비추천하는 편이고요. 실의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넓은 부위에 적절하게 넣어주면 실의 개수가 사실 많아질수록 효과는 당연히 더 좋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많은 실, 많은 종류의 실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긴 실부터 짧은 실, 돌기의 방향이 다른 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들이 나와 있어요. 광대 부분이나 마리오네트 부분, 이마 이런 국소적인 부분들에는 조금 더 짧으면서 돌기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실들로 당겨줄 수 있고요. 이렇게 턱 부분에 처진 살들을 당길 때는 아무래도 길면서 돌기가 좀 강한 실들을 사용해주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위마다 적합한 실을 선택해서 리프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프팅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좀 살펴보면 너무 크게 웃거나 얼굴을 너무 만지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하는 등의 얼굴을 자극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돌기에 걸려있는 것들을 느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얼굴에 너무 큰 자극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딤플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딤플은 무엇이냐면 이 돌기에 어느 특정 부위의 피부 부분이 얇게 걸리면서 쏙 들어가 보이는 현상을 바로 딤플이라고 합니다. 이 딤플 현상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경과를 보시게 되면 딤플은 손쉽게 없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주에서 3주가 넘어가게끔 오랜 시간 딤플이 방치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피부 자체가 함몰이 오면서 뒤늦게 딤플을 풀어주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꼭 병원에 경과를 보러 내원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실리프팅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보통 추천드리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을 꼭 채우기 전에도 지금 좀 처짐이 불편해서 나는 좀 더 당기고 싶다. 6개월 정도 간격으로도 당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실을 6개월 간격으로 너무 꾸준히 하시는 것은 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의 개수를 사용해서 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1년 정도 기간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회성으로 실리프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큰 행사를 앞두고 좀 젊어 보이기 위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복 기간을 조금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웃을 때 조금 어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붓기 빠졌을 때 딤플이 생기지는 않는지, 웃을 때 어색함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시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밖에 리프팅 방법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수술만 고민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처짐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회복 기간이 많이 길지 않은 그런 시술로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고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지연입니다. 울세라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시술 중 하나일 텐데요. 울세라를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울세라를 하면 효과가 좋고 어떤 분들이 울세라를 했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가장 울세라에 효과가 좋을까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장비의 리프팅 장비들은 얼굴에 살이 빠지는 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 살이 좀 있는 분들이 시술을 했을 때 더 극대화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얼굴에 지방을 단순히 흡입해서 빼기만 하는 건 권유하지 않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얼굴에 있던 볼륨이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장은 얼굴의 쉐입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겉에 피부의 탄력은 그대로인데 볼륨만 빠지게 되면 피부가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세라처럼 볼륨이 빠지면서도 우리의 피부 처짐에 관여하는 스마스층을 쫀쫀하게 해줌으로써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장비들은 피부의 처짐이 없어지면서도 볼륨이 살짝 줄어들면서 타이트닝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굴에 어느 정도 살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 꺼짐 걱정 없이 피부의 탄력도 개선되면서 처짐이 개선되는 울세라의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굴에 살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신 분들은 피부에 이런 탄력을 잡아주면서도 지방 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인모드와 같은 레이저를 병행해서 했을 때 또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얼굴 살이 좀 적으신 분들은 볼꺼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굴에 볼 쪽에는 살이 좀 없는데 턱 라인에 살이 좀 모여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리프팅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세라를 시술함으로써 피부에 리프팅 효과를 좀 주실 수가 있는데 옆볼에 과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옆볼 꺼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하시면서 꺼진 부분은 살짝 채워줄 수 있는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과 같은 시술을 병행해 주시면 시너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얼굴에 살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뼈의 골격이 다 드러나게끔 얼굴 살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울세라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은 시술해 주시는 원장님과 함께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세라 팁이 정말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요즘은 너무 지방을 없애지 않으면서 피부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는 깊이가 얕은 팁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이런 걸 시술하게 되면 지방은 많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개선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울세라는 다른 리프팅 레이저 장비에 비해서 좀 고가예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세라는 샷수로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샷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비용 때문에 너무 적은 샷수의 울세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왕 하실 거면 적은 샷수로 띄엄띄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걸 좀 몰아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 얼굴의 스마트층은 부위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 전체가 스마트층이 존재합니다. 물론 부위마다 좀 조직은 달라져요. 목 부위는 근육, 눈 주변도 근육, 이 얼굴
주변은 지방세포, 이런 부분들이 잘 밀착이 되면서 스마스라는 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국소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샷수가 충분하게 들어가는 것이 기왕 돈 쓰고 리프팅 레이저를 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울세라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스마스층을 초음파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람마다 스마스층의 깊이는 사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위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잘 신경 쓰지 않고 해부학을 잘 모르고 시술을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층의 조사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살이 빠지거나 신경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경과 얼굴 스마스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시술을 잘 해주시는 것도 울세라의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성형외과 김지연입니다. 요즘 초음파 리프팅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인 울세라를 해야 되는지 좀 저가인 슈링크를 받아도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슈링크 시술을 했을 때 가성비 좋으면서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슈링크는 고가의 장비인 울세라와 같은 원리인 초음파 원리를 가지고 얼굴 깊은 층에 있는 스마스층의 열 에너지를 조사함으로써 스마스층이 좀 단단해지게 탄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원리의 에너지 리프팅 장비입니다. 울세라와 슈링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울세라는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스마스층을 확인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슈링크는 초음파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링크도 울세라와 동일하게 조사되는 깊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울세라보다 더 팁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도 해요. 6mm, 4.5mm, 3mm, 1.5mm 등 더 조사될 수 있는 팁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피부 두께를 보고 어느 정도 조절해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슈링크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울세라보다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조사되는 에너지가 스마스층이 아닌 피하 지방층 쪽에 들어가게 될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지방세포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이 좀 없으시고 스마스층에만 타겟팅해서 리프팅 효과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울세라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얼굴에 좀 살이 많고 나는 좀 어느 정도의 탄력이 있어서 정확한 타겟팅보다는 피부의 타이트닝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슈링크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좀 나이가 젊으면서 어느 정도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 중에 얼굴에 살을 좀 빠지는 효과를 얻으면서 리프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슈링크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링크는 좀 더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높게 하실 수가 있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초반 시술을 받으신 뒤에 6개월 정도 간격으로 꾸준한 시술을 받아주시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분들한테 이런 슈링크 시술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살이 쪘다 빠지는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엄청 동안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크게 살이 찌거나 빠지는 이벤트가 없이 같은 얼굴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얼굴에 큰 부담이 없이 살이 쪘다 빠지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지 않고 탄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탄력은 있지만 젖살이 좀 오래 있거나 좀 볼에 살집이 좀 많은 분들은 처짐이 좀 덜 보인다고 해서 나는 아직 많이 처지지 않았어 라고 관리를 안 하실 수 있는데요. 피부에 탄력이 있을 때 얼굴에 살을 좀 적게 하시는 것이 나이 들었을 때 이 살이 처져 내려와 버리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슈링크와 같은 시술들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에 있는 깊은 스마스층에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얼굴에 크게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이 붓지는 않아요. 시술 후에 약간 멍이 들었을 때 누르면 아픈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크게 아프거나 회복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 얼굴에 바로 화장을 하고 방송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셔야 되는 그런 젊은 분들, 굉장히 하기 편안한 시술이 되겠죠. 그럼 슈링크와 같은 시술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슈링크는 피부에 열 에너지를 줌으로써 효과를 얻어가는 시술입니다. 그렇다는 건 뭘까요? 시술 직후에 너무 쿨링을 하는 것은 피부의 그런 슈링크의 효과를 좀 떨어지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후에 조금 얼굴이 붓는 것 같아도 과도한 냉찜질 같은 것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슈링크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시면서 피부 탄력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처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졌을 때 효과가 좀 슈링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차라리 고가를 한 번 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성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젊으신 분들, 피부에 탄력도가 좀 많고 조직량이 좀 충분히 많으신 분들은 슈링크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내 피부의 탄력도 한번 보시고 좋은 장비 선택해서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콜라겐부터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필러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필러 하면 생각나는 그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요즘은 필러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나 나쁜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필러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필러의 단점은 어떤 거고 어느 부분은 필러를 삼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얼굴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볼륨감을 형성해줘서 꺼진 부분을 볼륨감 있게 업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필러입니다. 이 필러는 꺼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간 이물질이 볼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혈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 주의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의 시술을 삼가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밑입니다. 눈밑은 얼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눈 주변만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가 잘못 들어갔을 때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하게 들어갔을 때 그 필러가 약간 비쳐 보이면서 물 찬 것 같이 그 보이는 필러 비침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밑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절대 과도한 용량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눈밑에 다크서클, 이런 지방 주머니, 눈밑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눈밑 부분은 오히려 필러가 아니라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이 더 권유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첫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눈밑 고민 때문에 병원에 필러를 여러 차례 맞으신 다음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있는 필러의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필러가 눈밑에 과도하게 들어있게 되면 이 필러가 주변 조직들을 누르면서 주변 조직들은 오히려 더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눈밑 필러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맞을까요? 눈밑에 볼륨이 없으신 분들이 필러를 맞아요. 그러면 필러가 사라졌을 때 그 부분이 꺼짐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그런 시술이 없이 처음 눈밑 지방제 배치를 하는 분들보다 결과가 깔끔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자체에 울퉁불퉁하고 꺼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단차를 수술로 없애줘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밑의 고민이 과연 단순한 시술로 커버가 되는 부분인지 수술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밑 부분과 같이 필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앞광대예요. 눈밑에 필러가 들어가면 보통 앞광대도 시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 부분만 했을 때 어색하기 때문인데요. 앞광대 필러를 하면 웃을 때 앞광대가 약간 올라가면서 그 필러의 윤곽이 살짝 드러나게 되면서 어색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광대 부위는 필러를 너무 많은 양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코끝이에요. 이 코끝은 굉장히 조직이 타이트하고 안쪽에 위험한 혈관들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에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혈관 막힐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피부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이게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퍼져 보이면서 모양 역시 예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코끝 부분은 차라리 실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올리시거나 볼륨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팔자 부분입니다. 이 팔자 부분이 생기는 원리는 이 코 옆에 팔자 아래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서 이 앞광대살이 아래로 쳐져 내려오면서 생기는 게 바로 팔자주름이에요. 그래서 이 꺼진 부분의 볼륨을 채움과 이 앞광대 부분에 처진 살을 당겨줌으로써 팔자 부분의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자 부위에 있어서 필러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여기가 더 움푹 들어가면서 근육 움직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필러가 위로 옮겨지게 되면 이 처져 내려온 앞광대 살에 더해지면서 팔자가 오히려 도드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필러를 넣을 때는 역시 과도한 용량이 아닌 적정한 용량으로 너무 가득 채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도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에는 너무 큰 표정을 짓지 않게 2주 정도는 좀 표정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그런 필러의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간입니다. 이 미간 부분 우리가 인상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이어서 인상을 쓰면 쓸수록 이 볼륨감이 꺼져 내려가고 이 미간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얼굴에서 위험한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미간입니다. 그래서 이 미간에 필러가 잘못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 실명, 그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 부위는 필러를 상당히 주의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필러와 같은 이물질로 여기를 빵빵하게 채우시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그래서 미간에 좀 볼륨을 높이시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볼륨실 같은 걸 이용해서 볼륨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러 시술을 하시더라도 안전한 장비, 혈관 손상을 시키지 않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해부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경험 많으신 원장님께 시술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비교적 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위는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가 간혹 살이 너무 빠지거나 살이 없으셔서 볼이 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앞볼 깊은 부분에 필러 볼륨을 좀 채워주시게 되면 너무 헬스케 보이는 걸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이나 이 턱 부위도 쉐입을 만드는데 필러가 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콧대가 너무 없으신 분들, 너무 무턱이신 분들 여기에 좀 단단한 제형의 필러를 채우시면 예쁜 모양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볼 부분이 꺼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과하지 않게 꺼져 보이는 거 약간 채워지는 정도로 필러 채우시면 얼굴의 윤곽을 예쁘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꾸준히 필러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께 제가 주의사항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콧대와 이 턱끝은 많은 분들이 필러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넣어주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모양이 주저앉기도 해요. 턱은 약간 퍼지면서 턱끝이 넓어 보이게 되고요. 콧대는 콧대가 약간 퍼져 보이면서 콧대가 선명하지 않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콧대가 낮아진 것, 턱끝이 들어간 것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의 볼륨감만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좀 넓어짐이 보인다면 이건 반드시 녹이신 뒤에 그 다음 다시 모양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피부도 점점 늘어나서 이 넓어진 부분이 피부가 퍼져버리게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사실 필러는 오래될수록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샤프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 시술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시술해주시는 원장님과 상의 후에 한번 싹 녹여서 다시 한번 모양을 새로 잡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고 해도 약간 입술 모양이 두리뭉실해지고 뚜렷하지 않다면 그것 역시 다시 녹이고 모양을 만드시는 게 더 예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러는 잘 쓰면 너무나 좋은 결과를 주지만 잘못 쓰게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너무나 안 좋은 부작용들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적절한 시술 부작용 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